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통일됩니다. 만약에 통일이 안 되시 여기 있는 6명에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이 맞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지금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 좋습니다. 10만 원. 제가 오늘 터무니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오늘 썰품도 없고 진중훈 씨. 한 번씩 해야 돼. 김진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오늘 실컷 할 수 있나? 뭔가 해나죠? 이 텅 빈 자리를 어떤 분들이 채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만 갑이 아니면 이 한 자리에 모이기 불가능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와. 지난 몇 주 동안 잠시 2만 갑을 놓치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특집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의 북한을 저희가 자리에서 예언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2만 갑 북한 예언가들 특집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뺨치는 북한 예언가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와. 어벤져스들이 막 붙는 것 같아요. 하이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합해 노절한 서책자. 근데 사실 저는 김여정이 이 북한 삐라를 걸고 넘어질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본인의 위상은 2인자인데 어쩔 때는 사실은 그 앞으로 1.5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2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북한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는 아닐 것이다. 우와. 이거를 꼭 가져와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와, 이거 뭐야? AK 사진. AK다. 처음 봤어. 우리는 2만 갑. 어벤져스예요. 잘 맞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예언가의 정체는요. 바로 김정은의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연구하시는 분들. 김정은이 살이 빠졌나? 쪘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지? 그냥 넘기는 법 없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북한 취재 전문 기자 어벤져스를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꽉 채운 이 어벤져스 기자님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집권 기간이 지금 10년째잖아요. 이분은 북한 취재 경력이 무려 20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보다 북한을 더 많이 연구한 왕선택 기자님 반갑습니다. 와, 성함들이. 감사합니다. 2002년부터 제가 북한 담당 기자를 했고요. 지금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제 주제로 하는 연구소에서 글로벌 외교 센터장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도 북한학 박사님이십니다. 북한을 취재하시다가 직접 북한을 다녀오셨습니다. 평양부터 개성까지 무려 10번이나 월북한? 월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북이지. 10번이나 월북하신 우리 문관현 기자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는 10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수색대에서 근무할 때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온 지무장 방북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30번 정도 됩니다. 10번이나. 무어가 비무장지대 안에는 이 군사분계선 표시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1953년에 말뚝을 박아놨는데 네. 다 녹이 슬어서 쓰러져가지고 저희들이 길을 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남한인지 북한인지 이게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은 저쪽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동무들
선 넘어왔으니까 넘어가라. 방송에 나오면 저희들이 살짝 넘어와가지고 다시 없던 일처럼. 고맙네요 그래도. 북한을 뭐 10번이나 갔다 오셨으니 아이고. 익숙하시겠어요. 평양 그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계속 그 북한 전문 기자를 하면서 북한 방송을 보고 북한 신문을 읽다가 하루 일과를 많이 보낸 날이 그렇죠. 많은데요. 저도 어느 틈인가는 이런 그 패션 감각도 북한화 동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가지고 입고 회사를 출근하면은 예. 그 김일성 그 회색 잠바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노동당 간부 같다. 간부 패션. 저도 나름대로 고르고 골랐는데 그걸 입고 회사를 가면은 자꾸 그런 놀림을 받아가지고 또 바꿔서 입어보면은 역시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 김종민이 그래요. 약간 패션색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앞서서 두 분 만나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말도 잘하시고 학벌도 높으시고 그렇습니다. 이분 역시 북한학 박사님인데요. 국정원이 꼼꼼 숨긴 북한의 고위급 출신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참 귀신같이 단독 취재를 따오는 이야. 북한 고위급 취재 전문 채널A의 박수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 선배님들에 비하면 한 10년 차 정도밖에 되지 않은 주니어 기자고 지금 지난달에 박사 논문이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위급 취재 전문이라고 달고 나왔는데 단독 보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가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탈북 외교관 류현우 씨는 북한 외무성 산하에 612 호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그 회담 그걸 상징하는 그 날짜예요. 얼마 전에 콜린 크룩스 대사도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올해 6월부터 주한 영국 대사로 부임한 콜린 크룩스 대사는 부임 직전 3년간 주북 영국 대사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약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는 것 같아요. 사실 타사에서 이 보도를 보고 왜 채널A만 먼저 해준 거냐라고. 왜 박수유만 먼저 할 수 있냐. 네. 근데 사실 제가 1년 반 동안 컨택을 했거든요, 사실. 작년에 평양에 계실 때부터 트위터로 계속 보내고 뭐 메일 보내고 뭐 외교통일부에 알만한 분들한테 부탁하고 굉장히 네, 정말 제가 이분한테 꽂혀 있었거든요. 꼭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자가 연락을 그 정도 하면 그 영국 대사였던 그분도 그냥 한국 가면 그래 박 기자에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좀 가엾은 마음이 들겠죠. 맞아. 자, 우리 다음 기자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임원과 패널들과 상당히 친숙한 분입니다. 그렇죠. 친숙한 분이고 북한 물건 밀수 전문 기자입니다. 어머. 가끔씩은 정말 밀수꾼이 아닐까? 라는 의문까지 들게 만드는 채널A의 곽정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박사님인데 왜 저만 밀수꾼이에요? 밀수 박사. 단독 입수라고 해서 단독 입수하시는 것 중에 좀 뭔가 이런 거 너희들 처음 봤을 거다라는 거 좀 있을까요? 제가 하나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풀렸을 때 엄청 다들 놀랐어요. 뭔데요? 김정은 과목을 가리키는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북한에 처음으로. 그래? 네. 교과서? 네, 교과서, 교육 이제 지침서인데 네네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2014년 교육도서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중에 문제 하나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내주세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종민 씨 진짜 잘 맞춰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사격수를 지니고 계셨다. 3살 때 벌써 총을 쏘셨다. 문제,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무슨 문제야? 종민 씨.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타고났다. 천재다. 뭐 한양 고무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다. 정답입니다. 박사님이 맞다 그랬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 다들 놀라시네요. 김정은 원수님이
경애하는 원수님이 비범한 군사가의 기질을 가지고 계셨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문제의 정답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거보다 더 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험한 게 아니야. 3살짜리 총 쐈다는 거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아주 괜찮은 거예요. 무슨 7살에 요트를 몰았다, 탱크를 몰았다, 뭐 차를 몰았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뭐 솔직히 태어날 때도 뭐 그냥 태어났겠어요. 저는 뭐 그냥 장신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장신으로 태어났어요? 정은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장신이 아닌데? 아유 뭐 지금 뭐 옆으로만 퍼졌지만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아, 스스로 나와서 탯줄을 자르고 막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엄마 차!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문제를 아니,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안 믿으시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믿어요, 이걸요? 에이, 안 믿죠. 안 믿죠. 아니, 애들은 믿겠다. 아니 이게 믿을 수밖에 이게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린 시절, 장군님 어린 시절,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오면 이제처럼 혁명 활동,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혁명 역사 이렇게 가는데 김정일이 5살 때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일까요? 하니까 김정일이 다른 사람 다 둘이라고 대답하는데 하나입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왜 하나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더 큰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렇게 뭔가 뭐 정치, 경제, 문화에서 다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신격화, 위대성 교양을 하는 자료들이고. 이분은 말이죠. 북한을 군사적으로 분석하는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격 실력의 소유자고요. 국정원, 청와대, 해경특공대까지 가서 사격 훈련 교관으로 활동.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등 전쟁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신 분입니다. 태영호 공사보다 위. 태상호. 우와, 진짜다 이름이. 안녕하세요. 너무 장대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군사 전문 기자도 하고 전문 기자도 하고 전술 교관도 하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자문 역할도 합니다. 군사 전문 기자가 저기 왜 나가 있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한민국 군사 전문 기자는 다른 나라는 다 빼도 북한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무기를 맞대고 짧은 거리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 말고는 아직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군사 전문 기자는 대한민국 군 체계만큼 북한군 체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오늘 혹시 뭐 하나 가지고 오신 거 있다고요? 아, 예. 아까 말씀을 들었더니 밀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밀수, 단독 입수. 아, 예, 그렇죠. 단독 입수인데 저도 사실은 단독 입수를 하는 편인데요. 분야가 다릅니다. 저쪽 분야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 근데 저는 그냥 군 장비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요. 2017년 열병식 기억하시나요? 네. 17년. 네. 참모부 장령 군관들의 대우가 나갑니다. 그 열병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열병식입니다. 북한 군이 이제 현대화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어요. 공포했죠. 그 중에 가장 제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탄 헬멧이에요. 그런 게 눈에 띄시는구나. 왜냐하면 군사 전문 기자에게는 그 군대가 어떤 장비를 쓰고 그리고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면 내실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걸 구했어요? 그렇죠. 네. 보여주세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와. 야, 그거 되게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나 몰랐다. 제가 아까 잠깐 확인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와. 아니 나는 왜냐면 이 철모가 농담 이거 정말 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철모라고 하셨잖아요. 철모가 예전에 쓰던 게 철 재질이고요. 철모. 지금은 카블라나 아니면 아라미드 소재의 그런 계통의 아라미드. 우리가 쓰던 거랑은 차이가 이게 특수부대가 쓰는 건가요 혹시? 일반 병들이 이걸 쓰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2017년에 그런 열병식을 보고 그럼 이 방탄 헬멧이 정군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열병식 끝나고 싹 다 걷어갔다는 설이 소문이구나. 보여주기. 그런데 그 이후 열병식 이후에 딱 지급이 된 부대는 하나 있습니다. 뭐?
판문점. 거기 대외적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보여주는 거니까. 방탄도 모든 방탄 헬멧은 정통으로 그냥 일격 정통 맞으면 뚫리거든요. 방탄의 중요한 그 역할은 비껴 맞았을 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우와. 이건 100% 튕겨 나가요. 이거는 모양이. 예. 정확하게 맞아도 튕겨나갈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맞으면 이것도 뚫릴 거예요. 아, 뚫리나?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실총을 쏴서 실험을 해봤어요. 대박이다. 못 뚫을 것 같아요.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군이 이번에 열병식에 가지고 나왔던 헬멧, 그거에 대한 방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벽히 안쪽을 맞진 않았고요. 약간 임팩트가 옆으로 났습니다. 내부의 함모를 볼게요. 어이구, 근데 좀 많이 찌그러진다. 그럼 머리에 타격이 심하지. 자, 보시다시피 뚫리진 않았지만 함몰이 상당합니다. 저 정도면은 부족하네. 상당히 충격받지. 이제 다시 뒷면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헬멧 뒤편에 대해서 정중앙을 조준해서 쏴보겠습니다. 뚫렸네요. 뚫렸어, 안 뚫렸어? 뚫렸지? 뚫리네. 보시면 관통은 안 됐습니다. 밖에서 보면 관통이 된 것 같은데 보시면 관통은 안 됐습니다. 안 뚫렸어. 밖에서 보면 관통이 된 것 같은데 근데 함몰이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수는 살아도 그다지 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함몰의 정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좋은 구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머리 한번 씌워보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머리가 눌려도 상관이 없을 분에게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예능 욕심도 있으시고. 재밌으실 겁니다.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근데 이게 오사모가 예전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는데. 맞아요. 어울리시더라고요. 멋있는데요? 장군상이시구나. 멋있는데요?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저 열병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심각하게 봤어요. 이 케블라는 사실은 그 미군 케블라를 모양이나 디자인을 많이 지금 카피를 한 겁니다. 네네. 실제로 저 4.25 특수부대 지금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들이 현재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나 그 복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원하시면 계속 쓰고 하셔도 돼요. 익숙합니다. 제가 재밌는데요? 30년대 썼던 그 당시 그 느낌이 그대로. 공 기자님 지금 모르실 거고 나중에 방송 보면 아시겠습니다. 뿌듯하실 지금 겁니다. 인생샷 나오셨습니다.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따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합니다. 오늘은 거기 때문에 연필 하나, 연필 하나로 90분 생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사람,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예, 그 밀수꾼 아내를 둔 채널A의 김진 기자입니다. 그래요. 제 이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뭐 다들 전공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인맥왕. 저는 취재 스타일이 인맥 쪽으로. 나의 전문 영역은 인맥이다. 인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정보와 소스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취재원이죠. 자, 오늘 이만갑 기자 특집 너무 기대가 큽니다. 박사님들의 또 전쟁터 직접 다녀오신 분의 오늘 이만갑 완전 팝콘 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만 밝히는 북한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맞습니다. 오늘 또 이 모신 이 어벤져스 기자님들은 북한 취재를 하려고 월북도 서슴지 않으시고 밀수도 감행하시고 예,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데요. 여기에 있는 또 우리 이만갑 식구들도 정말 엄청난 휴민티 분들이십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은 씨는 보이보 출신이고요. 또 우리 서아 씨는 북한 식당 종업원 출신, 엘리트죠 이쪽에서. 윤아 씨도 정말 그 탈북하기 어려운 지방이잖아요. 자강도 이쪽 출신이시고 이렇게 다 모여 계시는데 혹시 여기 모여 계신 기자분들, 전문가분들 여쭤보고 싶은 건 없나요?
제가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서한 씨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단독 취재를 하나 또 했는데 이것도 밀수가 아니라 입수를 했어요. 해외 노동자의 생활 총화 노트를 제가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대충 써놨어요. 되게 불량하게 써놨어요. 생활 총화를. 그래서 보위부원들이 분명히 검열을 할 텐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되는 대로 일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도 돼? 네, 몸이 불편해서 작업 시 누워있는 현상들이 많았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입수를 하고 이렇게까지 써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슨해져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느슨해지고 일단 그렇구나. 그렇게 생활총화를 저희는 평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을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하면 북한 식당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어요. 근데 보통 그 생활총화 노트를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그럼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야 어디서 이번에 검열 내렸는데 하면은 그거를 몰아서 한 달 그 생활총화를 몰아서 다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일기처럼? 네, 일기처럼 몰아서 쓰고. 아유, 일기 같은 거 일기. 유나 씨한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강도 쪽이 원래도 이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이런 북부 내륙 지역 쪽이 봉쇄가 되면서 그 직격탄을 이쪽 분들이 맞고 있는 데다가 지금 올해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강도 쪽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제 당장 배급 안 들어가면 아사자가 속출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이 정도로 진짜 심각한 건지. 일단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고난의 인근 시기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하에 들어가면 다 군수공장이거든요. 부자 동네인 거야. 네, 그래서 울산 같은 곳, 울산. 맞아요. 자강도만큼은 배급을 늘 줬어요. 뭐 기름, 설탕 공급을 늘 해줬어요. 왜냐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강도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면 자강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치. 자강도에서 만약에 굶어 죽는 게 나오면 진짜 북한이 제2의 권한의 행군을 겪는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기자님들은 북한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럴 때 북한밖에 모르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저는 좀 비위가 약한 편인데 작년에 한번 섬에 들어가서 북한 쓰레기를 이틀 동안 줍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연평도 해안가가 3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 들어온다 얘기를 듣고. 와, 북한 스토커야 이거. 그때 막 11월 말이라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되게 따끈따끈한 북한 쓰레기들 많이 주워와서 따끈따끈한 해안가 곳곳 쓰레기 중에는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과 잡화, 의약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간 이곳 해안가에서 준 북한 쓰레기들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과자 봉투는 코로나19로 한창 봉쇄 중이던 지난 5월 평양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주웠는데 작년 5월에 생산된 것들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주워왔던 건데 보시면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다 획일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주운 거야. 네. 박정아 기자한테 부탁해서 밀수를 야 이게 기자 가운데서도 이런 게 좀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명은 돈이 있으면 밀수를 하고. 아 그래서 달렸다면서 우리 박수희 기자 11월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북한도 맛과 향 다 다양하고. 그러게. 마치 막 시장에서 정말 마케팅 전략을 막 되게 고민한 것처럼. 근데 미투 제품들이 많아요. 아마 북한은 또 모방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 같긴 한데 초코파이랑 진짜 똑같이 생긴 단설기가 있었고 뭐 우리 신라면이랑 진짜 똑같이 생긴 즉석국수라는 거 있고 제가 그때 연평도의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 신라면 이런 거 저희 제품들 다 사다가 여기서 주운 거랑 막 바위에 놓고 대조해서 찍고 이러는데 군인분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 여기서 뭐 하지? 궁금하죠.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네. 아, 네. 지금 박수희 기자님 말씀 들었는데 박 기자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 북한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있어요. 아들에게? 5살이거든요. 네. 5살인데 제가 한국 지명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동네 물놀이장 가는데 엄마 이건 이름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수 물놀이장? 나도 물놀이장은 문수밖에 그죠? 생각 안 나. 그리고 뭐 유원지 가는데 엄마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명나도 유원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약간 쉬는데 분명히 집이 저 혼자 있는데 거실에서 중얼중얼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북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야 이제 곽정아가 밀수를 하다 북한 사람도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야? 남편 앞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자기 혼자 이 보도자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걸 북한 말투로 논평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 야, 이 북한 담당 북한 담당이구나. 아니 근데 왜 리춘이 보도 왜 따라한 거예요, 그거를? 억양까지 따라한 거예요? 원래 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원래 담화문 보면은 북한식으로 읽지 않아요? 아니? 원래 그러시죠. 그래서 새벽 6시에 무조건 담화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6시에 이제 북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읽는 거예요. 해봐.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을. 해봐.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고. 이러고 있었어요? 자다가 들어봐요. 쓰레기 같은 똥개 같은 북한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 다 이렇게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이거 할 수 있죠? 북한 방송. 너무 아직 지금 보니까 날씨 방송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해줘. 리춘이는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쓰레기 같은 놈들은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한다. 이렇게 막 더 깊게 가셔야 돼요. 익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버리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왕 기자님은 혹시 이런 종류의 실수 같은 거 하신 적 없나요? 술이 좀 들어가면 저도 북한 맛이 좀 씁니다.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제가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북쪽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저랑 같은 고향 같아요. 고향은 없습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 됩니까? 뭐 함경도, 평안도 다 쓰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도 말실 쓰시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진짜로 저 평안도 말씨 같습니까? 뭐 똑같아요. 진짜로 저 평안도 말씨 같습니까? 뭐 똑같아요. 지금 거기 가서 사셔도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저보고 뭐 여자 말투 쓰냐? 대박이다. 여자 말투. 제가 남자 말투 아닙니까? 네. 보통 여자 말투. 네. 여자 아나운서가 많습니다. 북한 쪽. 아나운서를 기자님. 반갑습니다. 진짜 잘하세요. 저도 탈북자들하고 같이 북한 담당 외교안보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 있는 기자를 국방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긴급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그래서 야, 지금 빨리 인민무력부로 가. 인민무력부로 가라고요? 네? 어떻게 가요? 한참 만에야 그 전후 사정을 알더니 선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 오늘 문가영 기자님 두 건 하셨습니다, 오늘. 와, 이거를 1위로 올라갑니다. 헬멧 쓰고 하지. 헬멧 쓰고 있으면 딱인데. 진짜 이 기자님들이 진짜 북한밖에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 보면 어떻게 보도자료도 많이 없고 어떻게 좀 취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북한을 취재할 수 있는 방식은 기계로 할 수 있는 시긴트가 있고 사람을 통한 휴민트가 있잖아요. 이 탈북자들 중에 정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취재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취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막 바로 이제 국경을 넘어온 따끈따끈한 탈북자를 제가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한테 제가 밥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 친구한테 어떤 밥을 사줄 때 가장 그래도 인상이 남을까 해서 명동 교자를 해갔거든요. 명동 교자 맞죠? 칼국수. 칼국수. 그래서 먹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은 초코파이 먹다가 갑자기 저기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 영상이 돼갖고 그게 그렇게 맛있냐 그랬는데 매워가지고 매워서 아니 저는 문선 선배님 문선 선배님 방식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보통 먹을 거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 음식 되게 그리워하는 줄 알고 평양냉면 가고 막 만두집 가고 막 심지어 뭐 중국집 가서 매기찜 같은 거 사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스타 하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티드 도넛 가서 막 V자고 찍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이게 지금 유행하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사실 저도 먹을 걸로 승부를 보는 편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희는 막 그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막 부탁도 하고 하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게 밥 사드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냉면집 저도 자주 갔어요. 그 서초동에 그 탈북민 분이 하신 설룬 거기 자주 가서 사드렸는데 진짜 잘 드시는 거예요. 막 냉면 2그릇씩 드시고. 근데 한 번은 너무 냉면만 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큰맘 먹고 소고기집에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막 거의 30만 원, 어떡해. 30만 원 나와서 녹화도 안 돼서 제가 사비까지 같이 보태서 하고 이랬던 경험도 있고. 저는 주로 북한 군인 출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러시구나. 만나는데 야, 이거 재밌다. 분야별로. 네, 문제는 한 명도 술을 못 드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 우리나라 소주는 물 같다고 그래. 빨간 뚜껑만 드시고. 다 말술이신데 드시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뭐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맥주잔을 달라고 하세요. 맞아. 그리고서는 가득 따르세요. 그분만 그러고 드시면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마시죠. 네. 그래도 제가 조금 술을 마실 줄 알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평소에는 얘기 안 해주시던 정보를 얘기해 주세요. 잘 됐다. 오늘 잘 마셨다. 오늘 내 간을 희생해서 이걸 건졌다. 다음 날 아침에 딱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근데 그 말씀하신 거 그거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내가 어제 뭐 한 거야?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또 북한의 정보에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 위험한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소름 돋는 경험을 했고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 GPS 좌표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협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였어요. 북한이 채널A와 동아일보의 좌표를 언급하며 전략 로켓 부대가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서울시 종로구 북위 37도 57분 10초, 동경 126도 97분 81초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이었고 김정은이 집권 초였는데 저희들이 조금 세게 비판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뭘 비판했냐면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행사를 평양에서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북한 전국에서 어린이들을 차출해서 몇 날 며칠 기계체조, 단체체조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인권적이고 아동학대적인 측면이 인권 있다. 얘기하면 난리나. 예, 북한 이거 그만둬야 된다고 저희가 비판을 했더니 바로 북한이 그래서 방송사의 좌표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협박했던 건 방송사 역사상 이게 처음입니다. 저는 실제로 북한 사람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오,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무슨 얘기예요? 제가 2014년 2월에 금강산에 이산가족 취재차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같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고 우리 2명, 북한 사람 2명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 풍채 좋은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날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느낌이 들어서 저 아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박정아 기자 아니요? 어머. 라고 제 이름을 말한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이랬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랬어요. 그런 거 혹시 못 알아보았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누군가 먼저 이렇게 대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정말 아는 사람인데 모르면 실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 저도 당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잘 지냈지 이러면서 저한테 막 혼을 내면서 에이 어떻게 기사를 그렇게 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한창 김정은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끝이 항상 김정은이 치적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끝나니까 기사를 다 보고 제 얼굴을 확실히 기억을 해뒀다가 그걸 다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북한에서 딱 연구한 거야. 보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통전부 사람이에요. 통전. 네. 통일전선부. 채널 A.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날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이거를 되게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더라고요. 3대째 SS 김정은과 함께한 10년의 북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북한 취재기자 어벤져스가 이만갑을 위해서 매우 큰 사고를 쳤습니다. 북한 취재 기자들이 뽑은 북한 핫뉴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북한 평양에 직접 취재를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만갑 최초로 평양과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봉 구역에 나가 있는 박정아 기자. 네, 박정아입니다. 박정아 기자. 네, 박정아입니다. 박정아 기자.
네, 박정아입니다. 네,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평양시 모란봉 구역 4.25 문화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여기서 코로나19 종식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뤄졌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단상에 올라 오빠의 마이크를 이어받았는데요. 북한 공개석상에 등장한 지 8년 만에 등장한 그녀의 목소리,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 멋지다. 한 번에 쭉 가시네. 안 틀리고 하시네. 멋지다. 와.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최초. 덩치들. 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지난 91일간의 만난 사연의 시분처가 다시금 내리에 뜨겁게 흐르며 형언할 수 없는 격정을 섞어치게 합니다. 감동받았어. 자기가 감동에 빠졌어. 족들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궤변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가리우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 전단지가 어떻게 코로나를...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자주 봤죠. 대한민국에 왔을 때도 뭐 여러 가지 표정을 봤고요. 그런데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네. 사실 오빠 김정은 목소리는 약간 좀 허스키하고 좀 약간 좀 반전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이 김정은의 목소리를 통해서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석상에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정은, 김여정 그 남매가 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요. 그 당시 같으면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들이 백두혈통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석 대상이었거든요. 국제 전환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김정은의 목소리를 상당히 분석을 해서 체중이 얼마고 목소리가 얼마고 그 음성 상태로 그걸 모두 다 분석을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신상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까지 그때 다 파악을 다 해놨었습니다. 누가 여자친구였고 그 여자친구와는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 상태는 어땠다. 그리고 이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후보군 중에 한 명이 지금 1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의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테니. 죽들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궤변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가리우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진실은 가리울 수 없습니다. 김여정 목소리는 좀 너무 평범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여정 목소리가 이번에 연설하는 목소리는 처음 공개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김여정 목소리는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하노이, 싱가포르, 김여정이 직접 김정은을 이제 수행하면서 잿더리를 가져다 줄 때 두 남매가 나눴던 대화 목소리 우리가 다 갖고 있고 특히 평창 올림픽 할 때 김여정이 방북당을 끌고 우리나라로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나 우리 이제 장관들이랑 얘기를 주고받았던 메시지, 목소리, 김여정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상에서 김여정이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연설을 한 저 자체가 어색하고 처음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연설 목소리도 우리가 어색하게 들리는 거지 사실 김여정의 음색은 종민 씨 말했던 것처럼 반전 없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북한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들면서 여성이 저기에서 30대 여성이 저기에서 저렇게 적을 다 박살시키고 괴멸시켜냈다라는 연설을 했던 역사가 있는가를 봤을 때 김경희도 안 했나요? 김경희도 안 했죠. 없거든요. 그만큼 김여정의 정치적인 위상이 이제는 달라졌다.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예, 코로나 퍼진 게 이제 한국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단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물질 때문에 한국의 바이러스가 북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라고 하는 김여정의 이야기. 근데 사실 저는 김여정이 이 북한 삐라를 걸고 넘어질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담화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정보원이 저한테 이제 알려준 사실인데 요즘 통전부 성관들이 접경 지역에 급파가 되고 있다. 근데 엄청나게 긴 막대를 들고 북한에 이제 들어온 삐라를 주우러 다니더라. 갑자기 주도적 되게. 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한테 너 혹시 삐라 만진 적 있어?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확인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북한 삐라에 코로나가 묻어갈 수 있나요? 막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에는 보도가 하나도 안 됐어서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보도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김여정이 사실 삐라에 코로나가 묻어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 유추해 볼 때 북한은 삐라로 코로나가 들어온 게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여정 연설문이라든가 북한에서 나온 문건에서 남쪽의 대북 전단이 비루스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로 돼 있어요.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남쪽에서 비루스를 퍼뜨렸다라고 알아듣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돼 있는데 추정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분석했을 때 걸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주민들을 향한 이 정치적인 방어 기제가 발휘된 거 같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남쪽에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보낸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 니네 보고 하라 그랬냐? 너한테 왔다고 했냐?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바꿔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북한이 몇 달 전부터 색다른 물건을 경계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노동신문은 이걸 삐라살포 기제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의 마체고라 대사는 무인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북전단일 거다 이런 추측만 있고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이거 실물을 봤거든요. 그냥 막 대대적으로 뿌리는 그 일부 대북단체들에서 뿌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고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북한 민주화 단체에서 지금 조용히 1월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스마트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 큰 풍선에 호스 같은 게 연결돼 있어서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밑에 약간 스프린터기 비슷하게 생긴
살포기가 달려있어서 수천장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살포를 하고 아, 그냥 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네, 여러 지역으로 날아다니면서 진짜 무인기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강물에 떨어지면 젖으니까 종이도 일부러 물에 젖지 않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그냥 막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뭐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던가 정말 북한이 민감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마트 풍선하고 전단이 이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고 그쯤부터 이제 색다른 물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보니까 김여정이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뭐 대표단으로 오고 뭐 이랬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연설할 정도면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김여정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김여정의 역할을 보면은 2인자로 볼 수가 있죠. 2인자? 네, 사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월에 평창 올림픽 때 우리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동행한 사람이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공화국을 대표하는 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자리에 앉을 때 보면은 김영남 자리 상석을 갖다가 김영남이 김여정한테 양보를 합니다. 벌떡 일어나 있고. 공항 판담장에 먼저 도착한 김영남 위원장은 김여정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먼저 앉으라고 권했고 김여정이 웃으며 사양하자 그때서야 자리에 앉습니다.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실세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김영남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이나 역할을 김여정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하면은 심지어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들도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거든요. 자기들 장관도 결정이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결정권을 김여정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공개석상에 나와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들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김여정이랑 비슷한 롤이었던 김경희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한 번도 육성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김경희처럼 이렇게 보좌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나는 공주가 아니다. 백두혈통의 실세이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장성택도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육성 공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여정이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인칭으로 나는 남측도 합동 군사훈련을 꽤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그 말은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주고 권력을 이양하겠다. 너의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라라고 본인이 길을 열어준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여정이 그러면 2인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위상은 2인자인데 어쩔 때는 사실은 그 앞으로 1.5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인자와 2인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권을 전달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2인자 이상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1.5인자로 보고.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 지도 체제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령 체제가 되고 수령이 아닌 사람들 이제 고위 간부들의 위상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2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네. 모든 독재자가 그래요. 실제 사례에서 가장 그 극적인 사례는 장성택의 사례가 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또 가족이고 고모부고 충분히 2인자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요. 실질적인 권력자. 그렇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고 지도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해하죠. 그죠? 단지 수령의 손가락 하나로 죽을 수가 있는 파리 목숨 같은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김여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어떤 그 논리적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볼 때 김여정이 0.5로 생각될 만한 어떤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럼 이게 좀 위험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을 이렇게 급부상시키는 게 단지 그냥 김정일을 절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북한은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이렇게 체계화하면서 그 김일성 유일 영도 체계를 확립했듯이 이제는 김여정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 오빠인 김정은의 이 영도 체계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2인자가 되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증거로는 항상 담화문을 낼 때 나는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 이걸 꼭 붙이거든요. 허락이 없으면 안 그것 자체도 본인 스스로도 이게 자신이 정치 세력화한다, 뭐 2인자다 이런 소문을 좀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김정은한테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김여정이 혹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혈족 공동체예요. 백두 혈통 공동체고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었다. 아니 혹은 입원을 했다. 안 나타난다.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통된 가장 큰 고민은 1번 고민은 김정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권력을 이어받아야 북한 사회의 정통성이 이어질 수 있고 백두 혈통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여정이 수렴청정 형태로 김정은의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백두 혈통의 혈통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북한의 권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또 봐야 돼요. 리설주 여사를 봐야 돼요. 이 김정은의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그 아들의 정치적 권위, 정치적 영향력은 엄마가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리설주 여사 요인을 뺀다는 것은 실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군사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북한은 성군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군이라는 게 국가를 떠받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살펴봐도 후계자가 되려면 군에서 그가 기반을 가지고 행보를 해야 됩니다. 인정받을. 실제적으로 군에 대한 능력이 없어도 군에 대한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만들어주죠. 근데 김여정은 아직 이런 행보나 이 행동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후계자로 보기에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러네. 핵까지도 만지고 핵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나온 김에 이만갑 단독 하나씩 좀 주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단독 하나씩. 하나 던지시죠. 예. 얼마 전에 평양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맥주하면 어떤 맥주가 유명합니까?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의 이 양조장을 처음 설립한 지 몇십 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동강 맥주는 북한의 자존심입니다. 김정일이 우리 쪽 대통령에게 북한 맥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대동강 맥주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알려진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대동강 맥주가 사실은 영국의 어셔라는 맥주, 망한 맥주 브랜드를 북한이 아주 헐값에 사고 그 영국 어셔의 한 양조장 시설들을 다 분해해서 북한으로 다 평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양조장을 짓고 생산한 OEM 방식입니다. 자체 노하우가 아니구나.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의 맥주 관계자, 인맥 왕이잖아요.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대동강 박스 한 박스를 공수한 적 있거든요. 공수한 적 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대동강 맥주 한 박스를 그대로 제가 공수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제가 그 영국 맥주 관계자와 함께 이걸 뜯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야, 이게 니네 맛이야? 변질된 맛이야. 해서 먹어보더니 영국 어시가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야, 왜 맛이 없어? 아니, 맛은 있는데 우리 맛은 아니야. 그러겠지. 컵과 물이 다르죠. 물과 물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북한이 들여왔는데 그 북한 사람들을 비밀리에 영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야, 영국 어시 맥주 어떻게 만드는지 다 배워왔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10여일 만에 급하게 전수했다 보니까 와서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독일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독일 맥주식으로 해서 라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페이레일 스타일의 맥주를 시설을 갖고 와서 독일 라거식을 만들다 보니까 특이한 맛이 나오는구나. 독특한 대동강 맥주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다른 분들 어떻게 소소한 단신? 저도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소소한 단신인데 가장 많이 움직임이 있네요. 이거를 꼭 가져와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와, 이거 뭐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스나이퍼 같은데, 스나이퍼? 스나이퍼 같죠. AK다. AK다.
AK 47. 처음 봤어. 진짜? 그냥 진짜 안 AK-47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 680 보총. 북한군이 사용을 하는 680 보총인데 AK 보총이었어, 이게 사실은 구소련의 AKM이라는 7.62mm 자동 소총을 북한식으로 이제 설계도를 받아서 OEM 생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구소련 총기에는 키릴 문자로 연발, 단발, 안전 써 있겠죠.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연, 단. 그러니까 연발, 단발이라고 돼 있고요. 각인이. 돌려보시면 그 북한군을 뜻하는 오각 별이 있고요. 그 아래 68연식이라고 68연산이라는 글자가 각인이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68년도형 소총이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보총이 되겠죠. 1968년도부터 제식화돼서 한참 동안 쓰이다가 이 88년도에 신형 소총이 나온 다음에 이 총이 약간 도태가 돼서 이제 좀 후방 쪽에 많이 쓰이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980 소총까지 나와 있고 980 소총에서도 980 2000년도 타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국군의 이 복합 소총을 비슷하게 만든 북한식 복합 소총도 만들고 있어요. 아, 정말요? 허지용 작가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거 저 논산 조교인데 총검술 해달라면 안 해갔지? 북한에서는 창격수를 하잖아요. 야, 허지용 한번 보여주라. 저기요. 야, 허지용 한번 보여주라. 저기요. 야, 좋아. 허지용. 근데 이게 야, 허지용 한번 보여주라. 저기요. 야, 허지용 한번 보여주라. 저기요. 야, 좋아. 허지용. 근데 이게 저는 이제 K2를 썼었는데 좋아. K2랑은 이게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좋아. 제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 저쪽 가서 해봐. 저 넓은 데서. 이게 걸려야 되는데. 넓은 데서. 허지용 특파원 논산에 나가 있는. 허지용 특파원. 이게 K2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래서 K2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래서 모양이 안 나온다. 이거 여기 이게 각이 있네. 야, 허지용 진짜네. 이상하게 드네. 한국은 진짜 이상하게 드네. 저 이제 방금 창격술 기본 동작 했던 건데 기본 동작이 이게 지금 모양이 달라서 K2처럼 안 나오거든요. 창격술 배우셨잖아요. 북한에요? 예. 재밌다. 창격술 배우셨잖아요. 북한에요? 예. 재밌다. 야, 오늘 제대로 예능 가는 거야. 다른가? 약간 좀 그래. 달라요. 아니, 달라요. 완전. 저희는 저거 다 배우거든요. 15살 야, 때부터. 이거 한국도 뭐 우리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안 들고 이거 총을 날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총을 날려가지고. 맞아. 아니, 총을 날려가지고. 맞아. 맞아요. 기억났어. 기억났어. 이렇게 하고 총창으로 찌르는 거. 맞아요. 총창 찌르는 거. 그러니까 총창 찌르는 거. 그러니까 원래 실제 총이면 격박이 소리가 빵 하고 나는데 가짜 총이 생기는구나. 탁탁 소리를. 이 때리는 것도 총탁 때리는 것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반충으로 해가 돌리고 턱을 날려버려야지. 이 총창도 있어야 돼. 총창. 그거예요, 동작이. 턱 날리는 거예요. 총창도 있어야지 여기 대가지고 어깨로 하는데 요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근데 진짜 총 있다. 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또 하나가 좀. 우와, 또 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또 하나가 좀. 우와, 또 있다. 이게 드라마에도 그 조언을 해주잖아. 이게 백두산 권총이라고. 백두산 권총 선물 권총인데? 맞아요. 체코의 권총을 이 체코의 9mm 자동 권총을 이 카피를 한 거죠, 북한에서. 우와, 대박. 그래서 정확히는 뭐 어디에서 기술을 받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아마도 체코 쪽에서 기술을 받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군이랑 정보 당국에서 알게 된 거는 1990년도 중반에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철수 대위가 이 기술을 했어요. 그때 그 가져온 총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두산 권총이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여기에 김일성의 글씨체로 맞아요, 백두산이라고 필기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김정은 체제로 오면서 바뀝니다. 백두산을 그림으로 바꾸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지정이 바뀐 게 아니라? 예. 이름을 넣었다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 고위 장군들한테 충성을 바쳐라 그러면서 준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과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죠. 동창리에 나가 있는
박수유 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유 기자. 박수유 기자. 네, 대한민국 기자 최초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잠입에 성공한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보이면서 모두 김정은의 손만 주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남은 2022년,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무기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고 맞습니다. 멈췄는데 네. 멈췄었는데 이제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좀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조만간 할 거란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에 모두의 눈을 속이려 북한이 했던 큰 이벤트를 보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었어요. 눈 속임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와 미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건 눈속임이었고 그 이후에 수차례의 핵실험을 더했고 최근에 강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했거든요. IAEA도 평양 인근의 강선의 핵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목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와 북미 회담 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에게 니네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동창리, 풍계리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얘기만 했죠. 그때 이미 미국 당국이 강선은 이라고 제안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실험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첫째로는 2017년 9월이 마지막 6차 핵실험인데 그때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 자체가 충격이 좀 상당히 가가지고 여진이 10차례 이상 났어요. 3개월 동안. 그 정도의 여진이면 아마도 그 갱도가 그대로 남아있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한미일의 대응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황 현재? 얼마 전에도 하와이에서 한미일의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예방을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새로 출범해서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제 북한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북쪽의 반응은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아니 김진 기자, 그 담대한 구상이 뭐예요? 담대한 구상은 이제 우리 정부가 붙인 이름이고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준다는 제안인데 쉽게 말해서 식량, 전기 생산, 항만 공항 인프라, 농업 기술, 병원 인프라, 금융 지원,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전제가 핵폭인가요? 아니면 7차 핵실험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 정부 때와 좀 다른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의지만 보여준다면 의지만으로도 이렇게 제한 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름 꽤나 북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하나마나 한 헛소리를 했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 데 더 이로웠을 것이다. 북한의 지금 핵 무력 수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들이 한 핵실험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1차부터 지금 6차까지 했죠. 1차에서는 1킬로톤. 1킬로톤이면은 TNT 1000톤을 터뜨렸다고 보시면 돼요. TNT 1000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6차. 6차는 어느 정도냐? 100에서 300킬로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보기관에서 따라서는 50에서 60킬로톤이다. 굉장히 수치가 달라요. 조사한 기관마다. 하지만 이렇게 들으면 조금 뭐 어떻게 된 거야? 감이 잘 안 와요. 예, 아니 TNT 1kg도 뭔지 모르겠네. 어디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이 핵폭탄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때 떨어졌던 핵폭탄이 15킬로톤. (15kg요) 예, 그리고 25킬로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6차 핵실험에서 했던 게 100에서 300킬로톤이잖아요. 10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영변에 5kW급 이 핵시설이 점점 재가동한다고 하잖아요. 네. 영변 핵시설하고 평양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예.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하면 재가 올라오죠. 그렇지. 그 재가 다 이 위험물질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따라서 지금 중국도 손 놓고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동북 바람으로 바람이 불면 그렇지. 역으로. 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남풍으로 분다. 그럼 평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7차 핵실험을 성공하는 것도 위태한데 실패해도 위태한.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베이징에 있는 저 친구들도 속을 모르겠어요. 그들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핵과 미사일을 이제 전략 무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 전략 무기를 방금 우리 태상호 전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터트려서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위험도 되게 큰 거지만 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럼 물론 상대방한테는 위협이 되고 그렇죠. 보유하고 나서 이거를 실험을 할까 말까 제스처만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으로서는 맞네. 굉장히 기침을 하지만 저쪽에서는 독감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적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핵을 내려놓게 하고 그다음에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포기하거나 약하게 하고 결국은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절대 이 세월이 가도 한번 제재를 가할 거면 가해봐라. 과거에는 핵을 가진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NCND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협이 됐지만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핵을 그리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고 선언을 해서 법으로 그걸 박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은 누구도 비핵화라는 협상 자체도 제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단계는 이제 그냥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나 또는 협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어느 가능성을 이제는 접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북한이 핵협상 안 하겠다고 한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랬죠 뭐. 그런데 핵협상을 결국엔 다 했어요. 하기는 했죠. 네, 하긴 했죠. 매번 다 했다. 그리고 법제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부풀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여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조건부로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적 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 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 최악의 제재 봉쇄와 정치 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네. 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비핵화는 안 된다. 그 말은 적대시 정책이
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결론보다는 뭐 2중, 3중의 시나리오를 놓고 다양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절대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이 핵 지금 시점에서 과연 북한은 7차 핵실험 과연 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기자분들 전문가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자, 올해 안에 할 것 같다. 올해 안에 할 거다. 오늘 주제가 예언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예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 집 통일되네. 이 집 통일되네. 일로망치네. 아니, 우리 곽진 커플. 올해 안에 한다. 네. 올해 안에. 저는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이제 위험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핵 연료를 준비를 하면 이걸 계속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거든요.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눌러야 효과가 제일 확실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이 여태껏 핵실험을 못한 이유는 습해서였어요. 장마 오고 비 오고 태풍 불고 이러면은 거기 이제 핵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계측 장비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이게 성공을 한 건지 실패를 한 건지 모르거든요. 산사태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월, 12월이 되면은 북한이 땅이 굳고 건조해지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국제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북한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할 수도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걸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북한식 연설문의 특징이죠. 뭐야? 아니 그러면 이 집은 하나가 맞춰도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 리 만무할 리 없다. 모르겠지? 이게 한 명만 맞추면 밥벌이는 문제 없다. 아니 돌직구를 날려요. 왜 변해구를 던져? 잠깐만. 일단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를 봐야 돼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여전히 체제 보장. 두 번째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대북 제재를 당장이라도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이 오래를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위기와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보장을 받으려면 협상할 수단이 필요한데 과거 북한에는 여러 가지 협상 수단들이 있었어요. 재래식 무기도 있었고 뭐 무역 정상화도 있었고 아니면 나라와의 국교 정상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써버렸어요. 남은 카드 하나는 비핵화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올해 안에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임박하다라는 거고 앞서서 담대한 구상 얘기 때 그리고 김정은의 시정연설 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윤석열 인간이 싫다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김여정은 윤석열을 언급했지만 김정은은 그 긴 시정연설 중에서 윤석열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게 제안한 게 무리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무투로 양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의무로 양으로. 무리한 현상 변경하지 않겠다. 이거 체제 보장해준다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북한이 거기에 전 반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역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걸 갖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아니 사실 핵실험 할 거다라는 얘기는 3월부터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보도국에서는 방송 큐시트까지 다 짜놓고 인터뷰 기사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당장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인 필요는 없어요. 한다면 정치적 목적인 게 지금 5차 핵실험 때 소형화 파괴력 다 갖췄고 6차 핵실험 때 핵 융합탄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제가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적 으로 늘리는 거지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시기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너네들이 원하는 시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희나 미국 보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라도 우리가 예측하는 시점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굳이 한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네, 중간선거 이후. 네네. 제가 볼 때는 중국 변수가 여전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가장 국제사회에 시진핑 정권의 국제적인 위상으로 내세웠던 거는 자기들만이 북한을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중국만이 갖고 있다는 걸 내세웠었는데 북한에서 이걸 갖다 아주
구겨버렸거든요. 그냥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 바로 그냥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때 물었어. 진짜 중요한 이 시진핑의 정말로 중요한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번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다시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갖다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망가뜨리면은 중국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지금 북한과 중국의 의사소통은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실험은 단독 일정보다는 그 앞에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있어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요. 그때 중국이 편승을 하면 북한이 중국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하는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은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문관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중국이 10월 중순에 큰 행사가 있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 상상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는 대부분 어떤 기념일 또는 의미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위력을 가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사실 이게 보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1차, 2차 방정식이거든요. 하지만 중국 문제도 해야죠. 미국 문제도 해야죠.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넣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자면 5차 방정식 정도로 이 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차원의 방정식으로서의 해법을 찾아왔었는데요.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6번 다 우리가 예측했던 시기가 아닌 시기에 북한은 대부분 핵 버튼을 눌렀거든요. 난데없이.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또는 북한만 또는 북한에서도 극소수의 어떤 지도자들이 백두혈통만 아는 시기에 결국은 감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결정은 결국은 김정은이 하는 거지만 옆에 조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핵실험이나 북한 도발 징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병기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만의 비밀 병기가 하나 뭔데요? 있어요. 약간 가문의 피가 그런 게 있네. 대박이다.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주지. 말투가 비슷해, 말투가. 하나 딱 던지고. 자, 들어봅시다. 뭐예요? 소주예요, 소주. 소주가 뭐야? 술. 왜요? 이제 국방부나 외교부 고위 간부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봐요, 그날. 실장님 오늘 소주 드세요, 맥주 드세요? 소주를 안 먹으면 그날 도발 징후가 있죠. 왜? 알아들었어. 왜 소주가? 취해 있으면 그렇지. 얼른 북으로 뛰어들고 북한 상황 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소주를 안 먹으면 그날은 도발 징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는 얘기야. 집중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소주를 먹으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평온한 날이구나. 평온한 날에 확실히 도발 징후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재밌는 얘기네. 그래서 간부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오늘 뭐 드실 거냐고, 주종이 뭐냐고. 자, 지금 북한에 갈 수 있다면 왕선택 기자님은 어떤 취재를 하시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하는 게 좋죠. 그러네. 너무 바로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네. 네, 간단하죠. 유일 지도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보나 유의미한 거는 그 김정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김정은 인터뷰해야지. 저는 김정은과 저의 공통점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잖아요. 너도 아빠고 나도 아빠인데 너가 네 아빠한테 이어받아서 부담도 되고 괴롭잖아. 이 같은 무거운 짐을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한테도 똑같이 물려주고 싶니? 대습에 관련 질문. 그러면 김정은이 막 정치적으로 답변하려고 하려다가 마음 무장이 좀 해제될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빠, 나도 아빠지. 우리 아들 사실 이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내 아들 이름 물어볼 것 같아요. 왜요? 네, 막내 아들 이름 이제까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나이도 확실히 모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현철의 기록 영화에서 김정은이 후계자 선포를 할 당시의 영상을 공개한 걸
단독 아니고 독단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보면은 아버지 김정일 앞에서 혼자 이제 후계자 선언을 딱 하는 모습이 찍혀 있거든요. 지금 북한도 분명히 장남과 막내 아들에 대해서 그런 영상들을 찍고 기록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려면 이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름을 딱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겠다. 예, 왕 기자님.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미국과 남쪽이 해야 될 조치가 뭐냐? 뭘 하면 우리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다 해제한다, 뭐 북미 수교 해야 된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목록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뭐 추적하고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 기자님. 저는 하노이 결렬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 전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미 이거 특이하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문관영 기자님. 네, 북한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은 비핵화할 수 있다. 백악관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미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지금까지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생각하는 이 정책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최상호 기자. 다른 거는 뭐 아주 큰 이슈나 이런 거는 북한 전문 기자분들이 다 물어봐 주실 거니까 저는 그 한우물만 팝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호신 총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총을 왜 그 총을 선택했고 휴대탄수를 몇 발을 가지고 있는지. 세계 무대에 우뚝 섰던 월드 클래스 바로 피아니스트 백건우입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 윤정희 선생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한 백건우와 윤정희.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서는 백건우를 붙잡으려는 북한 공작원. 거기서 나와가지고 북한 공작원이 wait! wait! 라고 소리치면서 백건우를 쫓아와요. 채널 A